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유동 부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요. 82페이지부터 분계 연습과 객관식 문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는 처음에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이해하거든요. 맞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맞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제 강의장을 나가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면 어제 이해했던 것들이 다시 제로 베이스가 돼서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고개를 막 그냥 끄덕끄덕끄덕 하고 막 다 이해가 된대. 너무 이해가 잘 된대. 근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을 듣고 하면 좋죠. 영상을 듣고 이제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교재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반드시 혼자서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 이게 안 되면 그냥 이해한 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야. 또 들으면 또 새롭지. 항상 새로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격증이라는 걸 취득하려고 해당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거니까 제가 이 분계 연습을 다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좀 읽어보고 틀려보고 답을 보고 왜 틀렸는지 다시 확인하고 계속 한번 해서 이게 온전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문제 풀이를 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푸는지 이제 과정을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중간에 안 풀었던 문제들은 혼자 스스로 풀어보자.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구리은행에서 5년 뒤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을 빌렸고 돈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럼 쉬운 거부터 하시면 돼. 보통예금 통장에 1억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1억을 넣어. 이렇게 표시해놔. 그리고 나서 1억은 무엇이냐? 손으로 분개할 때야 뭐 대충 써도 되지. 뭐 맞으면 되니까. 5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 빌린 거니까 장기, 빌린 돈, 차입금. 그리고 항상 은행이든 뭐 특정 거래처든 거래처 입력이 반드시 입력돼야 되는 걸 손으로 분계 연습을 할 때 계속적으로 스스로 계속 연습해 나가시고요. 두 번째, 청주물산에 창고를 3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 임대보증금 3억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당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나는 임대하는 사람이네. 3억이 현금으로 들어왔죠? 3억이 들어온 이유는 내가 임대인이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거잖아. 그럼 계정 과목은 임대보증금이네.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누구한테 돌려줄 돈인지 거래처 관리해주면 좋겠죠? 청주물산. 나름의 표시. 세 번째, 생산직원 중에 장현정 씨가 퇴직을 했대요. 생산직입니다. 퇴직금은 1200이고요. 이제 원천징수 되는 것도 같이 볼게요. 퇴직금이 1200만 원인데 소득세 등은 132만 원이고 여기서 소득세 등은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더한 거. 항상 지방소득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원천징수하고요.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줬대요. 여기까지가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퇴직금 1200만 원을 지급하려면 반드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잔액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이렇게 알려줬죠, 지금은. 지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만 원 잔액이 있어 알려줬는데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이 모든 분계는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직접 조회하고 이제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요. 문제를 여기까지만 주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내야지. 장부를 열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돼. 그러니까 알아낸다는 얘기는 조회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분계의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걸. 자, 여기다가 아이고, 어디 갔어? 3번은 요 위로 해볼게요. 그럼 요거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천만 원 있다 이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잔액이 대변에 있을 것이야. 난 이 중에
차변으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쓰는데 2천 중에 퇴직금 1200 주는 거니까 1200만 원 다 쓰고도 다 쓰고 나면 800 남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이 충분한 경우를 분개하는 거네요. 자, 그럼 1200 중에 소득세 등에 대한 132만 원은 돈 줄 때 세금 까는 건 항상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지급. 보통예금은 차감하면 10680. 1068만 원.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생산직이라고 제가 아까 표시했는데 생산직이 이 문제에 영향을 미치냐? 이번엔 안 미치네요. 왜냐하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처리할 일이 없었으니까. 자, 4번은 밑으로 관리부 직원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은 900이다. 세금은 23만 원이다.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줬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없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으면 퇴직금이라는 이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전액을 처리해야지 뭐. 자, 그러면 여기선 어느 부서냐? 여기서 이제 관리부서는 중요하겠네. 판관비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23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머지 지급했을 거 88770 이렇게. 자, 5번 문제. 임직원 퇴직금에 대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대요. 기여형이에요. 퇴직연금은 1500이지만 영업부와 생산직이 구분되어 있고요. 보통예금으로 돈 나갔대요. 그러면 보통예금 돈 나간 거 먼저 넣으시고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확정기여형은 종업원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준 거니까 즉시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를 한다. 그리고 1500을 쪼갠다. 영업부 직원 1000만 원은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하고 생산부 직원의 500만 원은 500번대 제조원가로 구분한다. 그렇게. 6번 똑같이 퇴직연금인데 이번에는 DB형이고요. 2천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대요.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 나갔고 2천만 원은 확정기여형이니까 회사가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이게 오타네요. 이게 DB형이잖아요. 요거 하나가 오타가 나왔네요. 에이 참. 잠깐만 까만색으로. 이게 기여형이 아니라 이게 급여형. 급여형 제도,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급여형이니까 이 경우는 2천만 원이 전부 다 뭐가 되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요거 오타 난 거, 요거 확인. 오타, 퇴직 확정급여형입니다. DB형 제도, 요거는 DC형, 확정기여형 제도. 오타 발견. 됐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9번 문제는 액면가액 1억 원의 사채를 5년 만기죠. 그리고 105 500만 원이네. 발행을 더 높게 발행했네요. 사채 발행비 100만 원 차감하고 보통예금 들어왔대요. 요거 사채를 발행하는 요 정도의 문제가 분기로 나오거든요. 그럼 먼저 하실 일은 그냥 쉬운 거 먼저 자기 자리를 메꿔볼게. 보통예금에 돈 들어온 이유는 사채를 발행해서 여기서 핵심은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을 기재한다. 왜 액면가액을 기재하냐면 얼마에 발행됐든 만기 때 상환할 금액은 액면가액이거든요. 부채는 나중에 갚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105가 들어왔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답은 사채, 할증, 발행자금 해서 500이 들어가고 분기가 끝나는 건데 여기서 사채 발행비 100만 원이 결국은 차감돼서 보통예금에서 100만 원 제외되고 들어왔으니까 105가 들어온 게 아니라 104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때 사채 발행비는 할증이면 할증에서 까자. 그럼 할증이 400이 아니라 그냥 얼마로 보면 돼요. 400 이렇게. 사채 발행비를 별도로 비용 처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채 발행비는 할증이었으면 할증에서 까고 할인이었으면 할인으로 가산시키고. 10번
대림으로부터 투자 목적의 토지를 8천만 원에 매입했고 3년 만기 어음 발행했대요. 토지를 투자 목적. 그러면 계정 과목은 토지라고 쓰시면 틀리는 거야. 목적에 따라 토지라는 계정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근데 어음인데 투자부동산을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3년 만기니까 앞에 장기까지 들어가 8천만 원. 거래처는 대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1번 회사 판매부 직원이 퇴직을 했다. 종업원의 퇴직금은 500이다. 회사는 DB형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제도를 쓰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을 드디어 지급했다. 장부상에 남아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이다. 자, 이게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우리는 원래 퇴직연금 제도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오늘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 근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돼 있으면 오늘 현금 나가고 이미 현금 나가서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통장에서 종업원 계좌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 통장의 이름이 뭐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근데 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다 지급됐대.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이 몽땅 지급됐대. 지금 그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예요? 500이죠. 그러면 현금이 안 나가고요. 내가 퇴직연금을 예치해 놓은 계정의 이름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 운용자산에서 그냥 500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이체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가입한 거죠. DB형이. 그리고 차변에 이 500이 뭐냐? 근데 이거는 앞에서 공부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 쓰는 거랑 똑같아. 오늘 비용 처리할 것이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냐? 있어. 2천이나 있어. 그럼 2천을 써도 잔액이 남으니까 잔액은 넉넉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비용 떨지 않고 무엇으로 처리하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쓰는 거죠. 만약에 부족하면 퇴직급여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돈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이체가 되는 회계 처리를 같이 반영하는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돈은 오늘 나갈 필요가 없지. 돈은 이미 은행에 예치해둔 상태니까. 그러니까 돈 대신에 얘를 쓰는 거고 퇴직금 지급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것은 비용 잡을 것이냐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넉넉하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세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 있었죠? 그 회계 처리는 동일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업이 실제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케이스의 문제가 요즘에 추세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11번 문제는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분개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몇 번 연습을 해보는 거지. 같은 문제를 자 여기까지는 분개 연습 같이 한번 해본 거고 지금부터는 객관식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차감하는 평가 과정이 아닌 걸 찾으래. 차감하는 평가 항목이 아닌 것. 자, 사채 할증 발행은 차감 아니었잖아. 할인이 차감이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차감이죠. 재고자산 밑에서 차감하죠. 대손 충당금 차감이죠. 누계액도 차감이죠. 얘는 가산 항목이죠. 가산 항목. 지난 영상의 맨 마지막 영상에서 우리가 그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요 차감과 가산 계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죠. 자산의 차감 계정. 너. 지금 이렇게 세 개 물어본 거고요. 사채 할인이면 부채를 차감한다라고 하셔야 되고 할증 발행은 사채를 가산한다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T자 계정을 정확하게 장부상에 기입되는 이 과정을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차감, 괄호가 없는 건 그 자체가 그 자리를 증가시키는 계정. 이렇게 객관식으로 차감 계정, 가산 계정 이렇게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적인 평가 항목이 아닌 건 또 뭐니? 차감이잖아. 할인, 부채를 차감하는 거 맞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누군가를 차감하는 계정이에요. 얘는 그냥 이 자체가 부채예요.
이는 내가 부채잖아. 난 누구를 차감하는 계정이 아니죠. 답은 2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고요. 대손 충당금 이렇게 잡았죠. 퇴직급여 잡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잡았죠. 우리가 상당히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하는 게 유사하다고 그랬잖아. 그래 맞아. 비슷해. 대손이 발생하면 얘를 써. 퇴직을 하면 얘를 써. 똑같아. 다 똑같은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들이 퇴직을 하면 현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확정된 충당부채인 거야. 부채. 결국은 퇴직은 언젠간 할 거 아니야. 언제 할지, 얼마가 나갈지 그게 확실하냐, 신뢰성 있게 금액을 계산할 뿐이지 지급 시기가 완벽한 채무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충당부채로 가는 거죠. 부채죠. 그런데요. 대손 충당금은요. 부채인가요? 대손이 발생해서 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꼭 일어나야 돼요? 그거 아니었잖아.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대손 충당금은 부채라고 하지 않았죠. 부채가 아니었죠. 자산을 차감한다 이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손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정확하게 자산을 차감하는 개정인 거야. 얘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나는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채라고 하면 틀리는 말. 그러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예요. 퇴직하면 언젠간 현금이 지급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부채가 아닌 거고요. 얘는 부채인 거야. 그런 개념이 감가상각 누계 부채 아니잖아. 감가상각한 누적액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접법에 의해서 누계액을 쓸 뿐이지. 그렇죠? 대손 충당금도 부채 아닌 거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그냥 평가를 해서 저가법에 의한 평가와 관련된 충당금 설정을 하는 거지. 시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재고자산을 죽일 수 없어서 한 거지. 이 자체가 나중에 현금이 지급되는 부채가 아니었죠. 요거 잘 구분해 놓으시고 요 자산의 또는 부채의 차감 또는 가산 계정들 요거 잘 정리하셔서 누구를 차감하느냐, 자산을 차감하느냐, 부채를 차감하느냐 또는 부채를 가산시키느냐 구분해 놓는 게 나중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뭐 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된 정리사항이다. 단기 말에 재무상태표에 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두 개씩을 찾는 거네. 그럼 아래에 T자 계정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1월 1일에 200 있었대요. 근데 7월 15일에 100만 원을 썼나 보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그럼 현재 잔액은 얼마야? 100. 근데 기말에 가보니까 전 직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할 게 400 나왔대. 그럼 400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차감한 금액인 300만 원을 보충하는 거였죠. 자, 보충은 어떻게 했냐면 퇴직급여 300 잡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 잡았죠. 그럼 퇴직급여를 300만 원 잡았다. 이 얘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퇴직금은 얼마가 나온 거죠? 300 나온 거죠. 그럼 퇴직급여 300, 200 아니고 200 아니고 300. 그 다음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봐봐요. 나 100만 원 잔액이 있었잖아. 근데 300만 원을 보충하잖아. 그러면 기말에 재무상태표를 열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로 바뀌어 있겠어? 400 만들려고 300을 추가 분계하는 거죠. 그래서 400만 원이 재무상태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란에 기재가 돼 있겠지. 그치? 그럼 답은 1번, 4번에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부채와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부채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현재 기업이 부담해야 된다. 미래에 돈이 나갈 것이다. 의무다. 맞죠?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상환 여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근데 항상인가?
이것은 꼭 부채만 그런 건 아닌데, 그치? 자산도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으로 무조건 1년이면 유동이고 무조건 1년 이후면 비유동이냐? 1년 이내에 들어가는 외상매입금 같은 것들이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이라고 재무상태표에 보고하지만 1년 안에 안 갚고 2년 뒤에 갚을 수도 있잖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별도의 전제 조건이 하나 붙었죠. 여기서 항상이 틀린 말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하면 지급해야 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금액으로 계산돼서 설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과거에 어떤 의무가 있고 지출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서 마지막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부채로 보겠다. 그 이름은 충당부채.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가볼게요. 이게 객관식 문제 중에 이 사채에 대한 문제가 한 8번에 한 번 정도 중간중간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8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부를 할 때 이것에 대해 매진할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채를 설명드릴 때는 아주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상각하는 과정은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뭐 한 문제 어떻게 해? 버려도 되고 아니면 전산회계 1급 공부를 하는데 나는 사채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요 유튜브 강좌 중에서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공부하는 파트에 사채 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영상을 제작하면 뒤에다가 요 동영상 게시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드릴게요. 영상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 공부하시고 요 문제를 푸시면 좋고 나는 에이 그냥 뭐 100점이 아니야 그러면 뭐 제껴도 되고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채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방식. 사채란 채권자들,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채권자고 사채를 발행하는 자가 채무자죠. 그래서 사채를 내 입장에서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채란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한다. 맞죠? 두 번째, 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 직접 발행된 사채 발행 수수료는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가액에서 차감되고 들어오죠. 대부분 그래요. 차감되죠. 직접. 세 번째,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사채의 핵심이 요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행했을 때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유효이자, 그 유효이자가 시장에서 형성되어서 내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를 실제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분개했던 거 있잖아.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 있죠. 이 두 개는 매년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방식에 의해서 죽어요. 죽는다는 건 상각한다라고 부르는 거야. 요게 핵심이야. 세무 2급에. 이게 가끔 어떻게 나오냐면 유효이자율법이 아니라 막 정액법 이렇게 나와. X 유효이자율법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하나 키워드. 근데 4번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7%다. 액면 이자율이 6%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더 크다면 맞죠? 이게 크다면 사채는 할증돼요? 아니면 내 이자가 낮기 때문에 할인돼요? 이게 헷갈리죠? 이렇게 보시면 돼. 내가 제시한 이자가 액면 이자야? 내가 제시한 이자가 낮으면 할인이야. 내가 제시한 이자가 높으면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는 제가 볼 때 이런 거야. 다 몰라? 다 몰라도 이거 알잖아. 이거 알면 얘가 틀린 말인 거 알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편이지. 근데 문제는 8번은 찍기가 좀 어려워. 8번은 조금 어려워. 근데 유효이자율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적용했을 때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 중에 틀린 걸 찾는 건데 일단 볼게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했을 때 할인 발행했을 때의 경우는 사채와 관련된 그 이자로 인식하는 이자는 매년 감소한다 이랬는데요. 일단 매년 증가해요. 얘가 틀렸어. 무슨 말이냐면 할인 발행하면 제가 이제 사채를 가지고 얘기할 때 5년 뒤에 1억 갖고 지금은 8,500만 원에 발행했고
5년간 1,500만 원의 이자를 먼저 준 거고 막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유효 이자는 8,500만 원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얼마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 것인지를 계산해서 매년 이자로 배분하는 거야, 사실은. 그걸 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자와 1년 뒤의 이자와 3년째 이자와 4년째 이자와 5년째 이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자가 늘 같을까? 이자가 늘 같을 수가 없죠. 이때 갚을 돈과 이때 갚을 돈과 이때 갚을 돈이 계속 바뀌잖아. 마지막 5년째가 되면 1억이 된다며. 그러니까 8,500만 원에서 갚을 돈이 점차 증가하게 돼 있어. 현금의 가치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 또 올라. 또 올라. 그러면 오른 금액의 이자, 오른 금액의 이자, 올라간 금액의 이자는 당연히 감소할 수가 없죠.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할인 발행했었어. 1년 지나면 갚을 돈이 늘어나. 늘어난 갚을 돈의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가 더 커지겠지. 이자가 더 커지겠지. 그런 거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틀린 것은 1번이었고 마지막에 뭐 2, 3, 4번에 할증은 무엇이냐.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할증의 상가액은 어떻게 움직이냐. 할인의 상가액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세무2급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 근데 제가 왜 자꾸 세무 2급에서 얘기하냐고 하냐면 세무 2급에서는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공부해. 근데 회계 1급은 요 정도 선에서 스탑을 해요. 그래서 세무 2급과 회계 1급의 경계선이 얘는 명확하거든요. 근데 객관식으로 종종 낼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 2급 영상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건 여기서 멈추고 요 표가 있었을 거예요. 교재에. 무슨 얘기냐면 액면과 할인과 할증 발행 중에 매년 죽어나가야 되는 상가액이 액면 발행은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없으니까 없어. 매년 액면상의 이자만 주면 돼.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매년 동일하겠죠. 아니 이자 지급액은 매년 동일하겠죠. 사채 장부가액도 똑같아요. 1억이 발행됐으니까. 근데 할인 발행이랑 할증 발행을 종종 물어봐요. 근데 방금 전에 할인 발행 있잖아. 상가액이 매년 증가해서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해. 이자 비용 지급은 액면상의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동일해요. 얘네들은. 돈을 주는 거니까 액면상의 이자는 동일해. 근데 먼저 할인이냐 할증이냐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금액과 상가액이 인식되는 금액이 다를 뿐인 거야. 사채 장부가액도 얘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할인만 외우시고 이게 할증은 반대로 외우면 또 안 되기는 하는데 이게 좀 까다로워. 상가액이 할인 발행 차금은 매년 상가액이 증가해. 그러면서 이자 비용도 증가해. 사채 장부가액도 매년 증가해. 그러면 결론?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하네. 무엇이든. 이자로 주는 것만 매년 동일하고 액면 이자니까. 근데 할증 발행은 상가액은 증가하지만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고요. 장부가액도 매년 감소해요.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 짜증나죠. 어떡하죠? 할증은 이자 비용의 인식액과 사채 장부가액이 감소한다. 나머지는 증가다. 할증도 상가액은 증가다. 할증은 사채가 발행되고요. 현금 등이 들어왔을 때 현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이제 할증을 잡은 거잖아. 근데 할증을 잡았다? 이게 이자 비용을 인식할 때마다 할증이 죽어요. 이렇게 죽는 이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상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가액이 매년 증가해. 그럼 예를 들면 지난번에는 500원이었다. 그럼 이번에는 700원이야. 그럼 700원만큼 차변으로 상가액이 죽어요. 죽은 것만큼 이자 비용도 얘가 많이 죽으면 이자 비용은 그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매년 같아. 매년 1,000원이야. 근데 할증 발행 차금이 지난번에 500원이 죽었다면 잠깐 줘야겠다. 할증 발행 차금이 지난번에 500원이 죽었다면 그 차이 나는 것만큼이 이자 비용인데 500원이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할증 발행 자금이 500원이 아니라 조금 더 증가해서 700원이 됐어. 그럼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된 거야? 300원 된 거죠. 300원. 이렇게요. 그럼 이자 비용의 움직임만 봐봐요. 이자 비용이 지난번에는 이자 비용이 500원이야. 근데 이번에는 이자 비용이 300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할증 발행 자금이 차변으로 죽을 때 맨 첫 해는 많이 죽고, 그쵸? 그리고 맨 첫 번째는 500원 죽고,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많이 죽어. 할증 발행 자금의 상각액이 매년 늘어나. 근데 늘어나는 거 뺀 나머지가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은 감소해. 사채 장부가액은 처음에 많이 발행했지만 결국에는 만기가 되면 1억을 갚는 거니까 계속 사채의 장부가액 자체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도 세무 2급 가서 공부를 하는 걸로, 회계 1급을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가 세무 2급에서 정확하게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그래 알았어. 나중에 세무 2급 영상에서 이 부분은 공부하고 문제를 풀면 똑같은 문제를 아마 세무 2급에서 학습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적절하게 회계 처리하는 객관식 문제인데요. 보시면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 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DB형 퇴직연금 DB형으로 예치했대, 분개했대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네. 보통예금에서 50만 원 나갈 때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요, 기업은 퇴직금을 DC형으로만 운영하고 있대. 분계가 틀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죽이고, DC형은 직접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 분계로 수정해야 되겠다. 분계를. 그럼 이 중에 적절한 답은 3번이네요. 퇴직급여를 잡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죽이고. 원래 이런 식의 분계가 없죠. 근데 이날 회계 처리했던 차변의 계정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이름인 퇴직급여라는 계정의 DC형 계좌를 분계로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분계를 물어본 거야, 지금. 수정 분계해야 된다. 분계해봐라. 이 얘기였던 거야. 이게 답이죠? 연금 운용자산을 대변으로 제거하는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주 중심인 비유동 부채 개정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고요.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